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직도 복잡한 마음이지만 제 파혼 이야기를 해보려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30살 직장인입니다. 결혼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파혼을 결정했고 이 시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던 딱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연애를 3년이나 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당시 제가 겪었던 상황과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혼 직후에 가장 황당했던 건 분명 저와 예비 남편이 결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예비 시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돌변해 다시 결혼을 종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무리한 요구하며 차라리 파혼하라는 말을 먼저 하셨던 분이었으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얘야, 아들하고 네가 헤어진 건 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 것 같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 없이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처음엔 남자친구 엄마 문자를 몇 번 그냥 무시했어요. 다 끝난 일이니 감정적으로 더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제가 줄기차게 무시하자 얼마 뒤에는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이미 끝난 일에 자꾸 이러시면 제가 연락을 안 받기도 뭐하고 불편한데요? 그만 좀 연락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결혼 말까지 오고 간 사이에 이렇게 차갑게 굴 수가 있어? 이제 몇 달 지나면서 마음 좀 가라앉았니? 어떠냐? 너 우리 아들 다시 만날 생각은 해본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혼하라는 말을 했던 것도 다 예비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다시 만나보라는 말을 하다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너 연락을 아예 안 한다며? 그러지 말어. 아들이 너랑 깨지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 거의 다 죽어가.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그 집안의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화가 치밀다 못해 이제는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더더욱 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게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건 마지막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미 끝난 사이에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이 있고요. 파혼 말 먼저 꺼낸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통화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찜찜했지만 그때 다시 한번 파혼하길 진짜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저나 남자친구 둘 다 서로 좋아한 건 분명합니다. 둘 다 직장인일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별 기대 없이 나갔던 자리에서 인상이 너무 좋은 예비 남편을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내기에 적당히 성실해 보이고 유머도 있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했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면서 점점 더 좋아졌죠. 그렇게 시작해 남자친구와 저는 연애 3년 만에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대학 나와 일찍부터 큰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쪽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봉에 비해 업무 강도가 세고 출장이 너무 많아 오래 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몸이 많이 고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곳인데 남자친구는 이직을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결혼할 때까지는 공부를 해서 꼭 안정적인 공무원에 합격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직을 권유했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병행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가능하겠어? 차라리 이직을 알아보지 그래? 이직해도 마찬가지야. 30 초반에 평생 직장 구하려면 공무원이 답일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 우리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 합격할 테니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천천히 결혼 준비해보자.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긴 해도 사실 보수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철밥통이라는 개념도 많이 없어진 직종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보다 연봉이 거의 2배 가까이 많았거든요.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저랑 연봉 격차는 더 벌어질 테고요. 사기업을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차이였죠. 제가 본인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되면 혹시 부담스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본인이 당당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합격하면 그때쯤 말하기로 마음 먹었고요. 우리 친정이 부유한 편인데 그 역시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부모님 덕에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난 혜택을 많이 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 쭉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하고 살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어린 나이지만 제 명의 아파트까지 이미 부모님 도움으로 분양받아 가지고 있었으니 전부 부모님 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제 조건만 내세우며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고 결혼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면서 본격적인 결혼말 나오기 전까지는 남들과 다름없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둘이 데이트 통장도 만들어 놀러도 다니고 만난 곳에 먹으러도 다니고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과 공시 생활을 병행하긴 힘들었던지 첫 해와 2번째 해에는 시험에서 낙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예정대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결혼해서 제가 돈을 벌고 공부에만 집중하면 더 합격이 빨라질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처음부터 결혼 준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래저래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자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결혼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 집은 외부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일을 잘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결혼에 도움 주실 여력이 안 돼. 대신 간섭도 안 하실 테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돈 문제는 우리 둘이 상의해야 할 거야. 반반씩 부담하면 나도 얼추 결혼 준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저는 어차피 결혼이란 건 우리들이 힘을 합쳐 꾸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자신이 있었고, 남자친구도 그런 점에서 나와 가치관이 잘 맞는다고 느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바르고 성실하면 돈이야 나중에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배우자 선택은 저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면서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남자친구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까지요.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가 보기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니 너랑 둘이 열심히 하면 누구보다 잘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결혼에 있어서 돈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어요. 지금 당장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엄마도 처음에 네 아빠 만났을 때는 둘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근데 지금 봐라. 엄마 아빠 애쓴 만큼 빚보며 살지 않니? 너도 분명 그럴 거야.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니? 부모님은 두 분 다 저에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믿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예비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도 기대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너무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직접 차까지 끓여주시면서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두 사람 잘 지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내놓으시며 정말 정성껏 예비 남편을 맞이해 주셨어요. 남자친구도 처음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시니 점점 얼굴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잘 대해 주실 줄 몰랐다. 내가 뭐 딱히 너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 주시고 정말 고마워. 라고 하더군요. 저도 너무 흐뭇했고 부모님이 제 선택을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분위기가 어찌나 좋았던지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는 결혼 준비를 도와줄 테니 모자란 거 있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말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그 사람의 가족도 나를 비슷하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가 그 기대를 접어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비 남편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 집에서 좋은 분위기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돈 얘기로 시작해서 돈 얘기로 끝났으니까요. 어머니는 대화 초반부터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형편이 좋았으면 너희 결혼 준비를 더 도와줄 텐데 네 형 결혼 때 집이 커덜라서 말이다.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별 수가 없네. 네가 좀 이해해 줘야 한다. 아, 네, 어머님. 그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처음엔 둘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동안 힘드셨던 상황을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후 대화는 계속 돈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며느리 욕심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들이 아깝긴 한데 형편이 이러니 별 수 있겠니? 그래도 네가 착하고 성실하다니 고맙다. 너도 이해하겠지만 요즘은 여자 쪽도 결혼 준비에 많이 나서야 하지 않겠어? 너도 그리 생각하지? 우리 아들이 지금이야 월급이 적다지만 공무원만 합격해봐라. 평생 직장인데. 그럼 너도 인생 편해지니 좋게 생각했으면 한다. 저는 부모님과 미리 상의한 대로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갑자기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하긴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을 해오는 법은 없다잖니.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고 하긴 하더라. 잘 생각했구나. 우리 아들도 부담이 적을 테니 다행이구나. 둘이 잘 상의해서 알아서 잘해라. 들었다니 알겠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니들 결혼한다고 해도 뭐 딱히 도와줄 게 없어. 네가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고 나중에 서운하단 말은 말어라. 그 순간 저는 약간 서운함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예비시댁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태도와 말투는 제가 아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며느리라기보다는 마치 아들을 가져가는 대신 대가로 돈을 가져와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혼 준비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저에게 형편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식의 부담을 계속 주셨어요. 인사드리고 오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예비 남편과의 약속과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가 도와주진 않는 대신 간섭은 없었으니 결혼 준비는 상견례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하기로는 신혼집 마련하는 돈은 반반 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서로 부담 없이 반반씩 나누기로요. 제 명의 아파트도 있었지만 어차피 신혼집으로 쓰기에는 거리도 있었고 세입자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말을 꺼내진 않고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탤 여유가 많았지만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있는지 굳이 작은 집을 고집하면서 우리 예산에 맞추자고 하더라고요. 뭐 신혼은 작게 시작해도 좋으니 남자친구 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공무원 시험이 일정이 있었는데 시험 몇 달 전부터는 공부에 집중한다며 직장에 사표까지 내고 준비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백수로 지내며 마누라에게 기대며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길래 저도 그 사람 시험 준비하는 동안은 거의 혼자 결혼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남편이 준비하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도 덩달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축하해. 이젠 더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 고마워. 이게 다 네가 도와준 덕분이야. 마음고생도 했을 텐데 정말 고맙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나도 너무 좋더라. 아마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아. 예비 남편도 환히 웃으면서 우리 같이 결혼 준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예비 남편이 갑자기 의사나 판검사가 된 것처럼 아니면 로또라도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의 7급 공무원 합격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과 함께 다시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결혼과 관련해 상의할 게 있다며 집에 와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려는 자리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되고 또 잘 대화가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들의 7급 공무원 합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자랑부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지? 직장 생활에 결혼 준비까지 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었겠니? 준비한 지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아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누가 들으면 고시에라도 합격한 줄 알겠어요. 대단한 거 아니니까 사람 민망하게 그만하시라니까요. 자기 엄마의 칭찬이 민망했는지 남자친구는 그만하라고 멋쩍어 하더라고요. 얘는 엄마가 이 정도로 자랑도 못하니? 너 공직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몰라? 사실 우리 집안에서 공무원이 나온다는 건 처음이거든. 다들 경사라고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주는지 몰라. 네, 어머니,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도 대단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한참을 자랑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덧붙이시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야. 안정적인 직업에다가 신분도 좋잖니. 사실 이런 사람이 결혼할 여자는 줄을 서는 게 보통인데 네가 운이 참 좋은 거야. 우리 잘 될 거 알아보고 미리 결혼까지 못 받고 말이지. 넌 신랑 잘 만나서 좋겠다. 자랑도 어느 정도껏이어야죠. 제가 차마 할 말이 없어서 대답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어 하면서도 자기 엄마 하는 말을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황당한 말을 그때 꺼냈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를 오늘 부른 건 결혼 문제 때문이니 일단 본론부터 얘기하마. 너 알다시피 이제 우리 아들이 7급 공무원도 됐겠다. 신부 쪽에서 혼수를 좀 제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애써 기른 아들을 너한테 주는 건데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연금까지 나오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지? 저는 처음엔 농담인가 싶어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반반하기로 얘기가 다 끝난 걸로 아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모자라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어머님이 처음에 둘이 사정 봐가면서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하셨고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뭘 더 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이제껏 우리 아들 덕을 본 게 없어서 그런 거고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니? 너희 결혼식도 성대하게 해야 하고 혼수도 우리 아들 위신에 맞게 준비했으면 해.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예비 남편과 연애하며 서로를 존중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제가 아들의 성공덕을 보며 결혼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 시모는 아들 자랑과 함께 요구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젠 대단한 사람 아니냐. 결혼 준비도 그에 걸맞게 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준비할 혼수가 3억 정도는 돼야 아들 입장이 살 것 같은데 너는 어찌 생각하니?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아들한테 듣기로 너희 집도 꽤나 잘 산다고 들었다. 공무원 사위 얻는데 너희 집에서도 아마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어. 혼수 3억이라니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너희 친정아버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결혼은 여자가 혼수를 제대로 준비해야 제대로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 앞난도 밝아지고 너도 남들 앞에서 위신이 서는 거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 예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예비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어이없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 큰 혼수를 준비할 계획이 없어요. 이미 결혼 준비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3억은 저한테 무리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머니께서도 이미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닌가요? 3억이라뇨.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회사 다니는 네 쪽이 당연히 더 많이 보태는 게 맞아. 솔직히 처음에 너희 반반 결혼 얘기 내가 속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되니 그냥 두려 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 네가 준비 못하면 나는 굳이 내 아들을 너랑 결혼시킬 생각은 없다. 예비 시모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처음 이 결혼을 진지하게 재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가족이 그리고 그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을 두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어요. 이 집안은 처음부터 저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예비 시어머니의 지나친 요구를 보고 나서 저에게 사과하며 자기 엄마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 입장을 옹호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엄마 하신 말씀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라. 우리 엄마 무리한 요구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사실 내가 어머니한테 공무원 돼서 효도하는 것도 하나 없이 너랑 결혼하는 거잖아. 솔직히 나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고 그 돈 다 네 목 되는 건데 너도 엄마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우리 엄마 입장에선 아들 공무원 되자마자 장가 보내는 게 억울하실 수도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3억이나 혼수 요구하시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의사나 변호사 남편 만나서 시집 가는 줄 알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3억이라니. 참나.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신데?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가 화나서 하는 말에 은근히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 집이 잘 사니까 엄마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적당히 장단에 맞춰줘도 되는 거 아니야? 결혼은 어차피 둘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끼리의 일이잖아. 네가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다 잘 해결될 거야. 설마 엄마가 3억을 정말 바라시겠어? 비슷하게 맞춰드린다고 해보자, 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단에 맞춰달라고? 결혼은 둘이 만들어가는 건데 왜 내가 너희 엄마 요구에 맞춰야만 하는데? 3억 혼수 요구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갖다 바칠 거라고 생각했나 봐?
대한민국에 그런 여자 있으면 한번 찾아봐. 저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나서도 그 사람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그만큼 고생했잖아. 그냥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줘. 결혼하고 나면 이런 일 없어질 거야. 그때는 무조건 네 편만 들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구도 한번 진지하게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도와달라고 말이야. 예비 남편은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고 부당한 요구를 중간에서 내치기보다는 자기 엄마를 이해하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결혼을 강행하면 평생 시어머니와 아들 가지고 줄다리기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결혼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파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아니라는 걸 자각시켜주면서 나는 더 잘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집 식구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모든 일이 정리되면 파혼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리부터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하시며 분명 바로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얼마 후 저는 나름 준비한 서류를 들고 예비 시댁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의 만남은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에게 제가 결혼에 대한 결정을 알리고 그간의 요구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방문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반갑게 다가오며 설레발을 치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싶었어. 역시 똑똑한 애답게 알아서 준비를 했구나. 너희 부모님도 무려 7급 공무원을 사위로 데려가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하시겠다고 하셨지? 그 말만으로도 이미 숨이 턱 막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혼수 가구나 이런 건 네가 고를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다 알아볼 테니까 그냥 돈만 내면 돼. 너희 부모님이랑 잘 얘기해서 준비해와. 혹시 현금으로 준비하는 거면 아예 우리 아들 통장에 넣어줬으면 하는데 그건 괜찮을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예비 시모의 말을 차분히 들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도 모른 채 혼자만의 기대와 확신으로 웃으며 신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7급 공무원이면 결혼 준비도 그에 걸맞아야 하는 거야. 신부 쪽에서 알아서 해주면 너희가 앞으로 싸울 일도 없을 거고. 그런 게 결혼의 예의 아니겠니? 아무튼 이제라도 내 말을 이해했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예비 남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가져간 서류는 서류 봉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결혼을 끝내야 하는지 보여줄 증거였거든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기 전에 설레발치는 예비 시모에게 제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혼수 3억 해오겠다고 온 건 아니라서요. 뭐? 그럼 대체 너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 혼수 금액을 못 맞추겠다 이거니? 아이고 참. 얘, 너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뗐지만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남자친구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얘, 아들! 너는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번엔 예비 남편도 어머니에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결혼인데 제가 얘기해야죠.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셔야죠. 일단 오늘은 그만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그 사람은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귀엽고 선을 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너희 결혼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네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한테 다른 선자리도 아주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어. 네가 그 혼수를 못 맞추겠으면 굳이 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니? 정혼수를 못 맞추겠으면 그냥 파혼을 하든가. 3년 동안 아들이 저와 교제한 걸 알면서 선짜리라니. 파혼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들으니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족한 건 제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가치나 제 능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씀을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선자리가 줄을 선다니까 저도 드리는 말인데 그중에서 그런 며느리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예비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이내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이제 7급 공무원이야. 안정적인 직업에다가 장래도 보장됐어. 이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정말 우리 아들 포기하겠다 이 말이니? 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해라. 네가 아니라도 우리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둬.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와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결혼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파혼을 통보하고 떠나는 것으로는 제 마음속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단히 각오를 했죠. 그동안 숨겨왔던 제 연봉을 공개하기로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대기업 건설사를 직장을 다니며 또래 중에서도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굳이 연봉을 자랑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예민하던 예비 남편도 제 수입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게 아니라는 답을 명확하게 해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앞에 내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어머니. 저 확실하게 말할게요. 어머니 아들 포기가 아니라 버리겠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니. 이 서류는 다 뭐고? 저한테 혼수 3억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돈을 당장 마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미 제 명의 집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연봉과 자산 증명 자료가 적혀 있었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제 연봉이에요. 결혼을 위해 제가 돈을 못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 아들도 그렇고 저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건 없건 한 사람으로서 저를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공무원이 된 게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당당하게 해도 될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요? 제가 뭐 의사나 변호사한테 시집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요. 저보다 월급도 적은 7급 공무원이랑 결혼하는데 3억 혼수라니요. 어머니, 현실 파악 좀 제대로 하셔야겠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제가 내민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네 연봉이니? 아니 그 나이에 벌써 연봉이 1억이라고?
그리고 이거 뭐냐? 등기 권리증이라니? 너 정말 서울에 이만한 집도 있는 거야? 근데 왜 반반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니? 어? 저는 혼자 살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할 사람도 아니고요. 반반 결혼하겠다고 할 때 저는 이 사람 보잘것없는 재정 사정 이해하고 받아들인 건데 어머니는 보태줄 생각도 안 하셨으면서 지금 아들 팔아먹으려고 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선자리 줄 선다고 하셨죠? 어머니 아들 3억 혼수에 오는 여자 골라서 어디 장가 잘 보내보시죠. 어머니 말대로 저는 3억 혼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요. 이런 요구를 하는 지방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파혼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얘, 너 그렇다고 무슨 파혼을 이렇게 쉽게 입 밖으로 꺼낸다니?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파혼은 절대 안 된다. 내가 아들 파혼시키는 꼴을 어찌 보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잖니. 저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니 어머니. 저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 손 놓으시죠. 먼저 파혼을 언급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신데요. 왜요? 제 월급 명세서랑 집 등기권리증 보니까 아차 싶으신가 봐요? 아들이 지금 어떤 혼사를 놓친 건지 어머니 똑똑히 알아두시죠? 저의 차가운 대꾸에 남자친구도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민영아, 나야말로 서운하다. 너 그동안 나한테 왜 경제적인 건 다 숨긴 건데. 연봉 높고 집 있다고 하면 내가 뭐 욕심이라도 낼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일단 우리 엄마가 다시 얘기하자시니까 진정하고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 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심했네. 미안하다. 그저 우리 아들이 잘 됐으니 그 기쁨에 그만. 너도 우리 아들을 봐서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혼수 3억이든 30억이든 제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한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제 연봉이랑 제가 누리는 것들 어머니 아들이랑 같이 공유할 생각도 없어요. 복을 발로 차고 아들 혼사길 망친 게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러자 예비시모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머 얘, 그러지 말고 앉아. 어른이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하는데 버릇없이 혼자 1억이니? 아까 심하게 군 건 사과 아마. 혼수 3억도 내가 취소할 테니까 마음 풀고 다시 얘기하자니까. 아니요.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없어요. 어머니가 제 돈 보고 붙잡는 거 보니까 더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아들 선짜리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디 장가 얼마나 잘 가는지 지켜볼게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가려는 저를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붙잡더라고요. 잠깐 민영아. 우리 엄마는 엄마고 너 정말 나랑 이대로 헤어져도 괜찮겠어? 정말 우리 헤어지는 거냐고? 그래.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좋은 날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결혼이 현실이란 말이 뭔지 난 이제야 알겠거든. 내가 왜 파혼까지 결심했는지 네 태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래. 결혼 전에 부당한 네 엄마 요구에도 내 편이 아닌데 결혼해서는 너도 뻔하지 않겠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며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예비 남편과도 그 가족과도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연애를 파혼으로 마무리했네요.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던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말했더니 얼마나 노발대발 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엄마는 사위로 생각하며 믿었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놈을 얼마나 좋게 봤는데 너한테 그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다는 거야? 파혼 그까짓 거 이혼보다 더 낫다. 나호 참, 공무원이 뭐 의사라도 된다든? 네가 진작 엄마한테 말했으면 그놈의 집구석을 다 뒤집었을 텐데 너 혼자 왜 그런 욕을 보고 그래? 엄마, 내가 그냥 조용히 파혼 통보만 하고 왔을 것 같아? 그 집 식구들이 나한테 매달리는 꼴 보게끔 해주고 왔으니까 분해할 필요 없어. 암튼 이제는 후련하다. 그 집 엄마가 3억 얘기하고 나서 나 맨날 열받아서 잠도 잘 못 잤거든? 나 이제 당분간 결혼이고 뭐고 생각 안 할래, 엄마? 그래. 인연이 아니라서 일이 된 거라 생각하자. 아마 그 집 아들은 너 같은 혼처 다시는 못 만날 거야. 파혼을 결심하고 제 뜻을 분명히 밝힌 뒤 저는 시원하게 뒤돌아 섰습니다. 이후 예비 남편과 그의 가족이 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단호히 끊어냈어요. 1년 정도 지나 우연히 들은 소식입니다만 아직 적당한 혼처를 못 찾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집 며느리가 누가 될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한 것처럼 아들 가지고 유세 떨던 그 집안에 시집갈 여자가 과연 있을까 싶네요. 그래도 3년간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니 파혼 과정에서 겪었던 상처들이 저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분명 생각나면 열받기도 하고 이불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혼을 겪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사랑만으로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포함된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가족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내 의견과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경험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